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말을 하면 관세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크게 구분하면 네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금전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 나오는 거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채하고 지방채가 나오죠. 국가가 발행하거나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이라 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채권하고 증권 같은 거를 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거죠. 납세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 보증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납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세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 증서라는 것들이 증권으로 발행되거든요. 납세 보증 보험 증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동일하게 세관장이 인정하는, 이렇게 말 쓰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 보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토지 그 자체만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요구하는 게 있죠.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보험에 가입된, 그리고 등기가 되거나 등록된 거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등기 대상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등록 대상입니다. 얘네들은 부동산인 거고, 얘네들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걸로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재단이라 하는 것들은 그거죠. 주변까지 다 포함하는 거 말합니다. 공장이라 그러면 공장만 말하는 거지만, 공장 재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을 때는 공장 앞에 있는 부지들 있잖아요. 부지라든지 기계 같은 건 다 포함했을 때 공장 재단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더 범위 넓은 거죠. 공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엔드죠, 엔드. 둘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보험도 가입돼 있어야 되고 등기가 되거나 등록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이거 있잖아요. 세관장이 인정하는 이 내용들은 마치 표현만 봤을 때는 세관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관세청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이게 보증서라고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환급통례법상의 종류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3조 1항에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6가지가 있네요. 1호 금전, 아까랑 똑같습니다. 금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호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과 증권이 있는데, 증권은 원래 없던 거였죠. 관세법에서는 없던 것이 환급특례법에서는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호 보니까 은행지급보증, 4호 보면 납세보증 보험증권, 5호에는 신용보증, 6호에는 기술보증과 신용보증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은행지급보증 3호랑 5호랑 6호 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자, 여기 은행지급보증 등이잖아요. 요거. 여기 범위 안에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지급보증, 밑에 보면 5호의 신용보증 써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 납세 보증서의 범위 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관세법이 범위가 넓은 거죠. 더 넓은 거고요. 환급특례법에서는 얘네들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씁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부동산이 없죠. 그렇죠? 부동산이 빠져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 빠져 있다. 나머지는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올해 기출 문제였습니다. 여기 6개 중에서 4가지만 쓰라고 나왔던 거죠. 정말 쉬웠던 문제라 볼 수 있겠어요. 금전 다 썼을 것 같고요. 관세법 기억만 떠올려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항 가볼게요. 여기 절차 나와 있습니다. 유철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 제공서라는 거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담보 제공서 안에는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관에게 담보를 낼 때 내가 어떤 종류 낼 거다라는 거하고 그게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 그다음에 수량, 금액 같은 게 적혀 있는 거고 3항에 볼게요.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포괄해서 수입신고 전에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할지 세관장이라 부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 관세법에서 말하는 관할지 세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신고하는 거 있죠. 수입신고하는 것들은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이 인천에 있다. 그럼 인천세관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그거 있죠. 월별납부 업체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 사업장을 소재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에 신청이 돼 있어요. 승인청이 되어 있고 사후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사후 관리하는 것들은 그 물품이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쪽에다가 그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이 없는 거고요. 얘네들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 세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 소재지라고 하는 것들이 제조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에다가 신청하고 환급받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수입된 장소, 수입 신고했던 세관이 인천세관이다 하더라도 나의 관할지 세관이 서울세관이면 서울세관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3항에 보시면은 담보 제공을 하는 것들은 관할지 세관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즉 관할지 세관에다가 담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환급 업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최초에 수입했던 그 관할 장소 말고요. 내가 지금 나의 업체를, 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원래 원칙은, 자, 2항에 나와 있는 거는 건별로 담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을 단위로 하는 포괄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3항에서 말을 한 겁니다. 포괄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4항 보겠습니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할 때마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자는 통간지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 제조장 관할 세관에다가 포괄담보 제공하는 게 원칙인 거고 예외적으로 건별로 관할지가 아니라 통간지 세관에다가 담보를 내고 하는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돼 있어요. 관리를 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환급특례법상의 관할지 세관장 쪽으로 포괄담보를 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건별로 내겠다 하는 경우에는 통관할 때마다 통관지 세관 쪽에다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항 볼게요. 아까 봤던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관세 채권 확보 곤란한 사유로서 그 밖의 경우 나온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온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1호를 보니까요.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두 번째 파산, 청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다음에 3호는 그 밖의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얘도 다시 또 위임을 한 거죠. 기타니까. 그 밖의 경우라고 해서 위임을 따로 한 게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같이 좀 봐주세요. 관세법 248조 2항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걔도 얘랑 똑같이 암기가 필요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으시죠?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관세 채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담보를 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담보를 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얘는 환급특례법 상에서 일괄납부를 하려고 할 때, 신청할 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둘 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볼게요. 6항.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 절차는 관세청에다가 위임해서 정한다라고 한 거죠. 위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왼쪽에 7조로 보겠습니다. 지금 정산 나와 있는데 정산은 지금 보면 7조와 8조가 있어요. 7조는 일반적인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8조는 직권으로 하는 정산인데 직권 정산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관장이 나서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거 기억나시죠? 관세법에 보시면은 유예를 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그거 있었거든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천재지변 등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나온 게 있었고 월별납부 업체 승인했던 업체들도 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분할납부 승인해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별로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게 있죠. 이게 모두 유예라고 보면 돼요. 유예, 징수 유예를 한 거죠. 유예를 한 거지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게 있었을 때는 세관장이 그걸 취소하고 바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8조는. 그러니까 7조는 일반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기간이 끝났을 때 정산한 걸 말하는 것이고 8조는 기간 끝나기 전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관장이 직권으로 정산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7조 가볼게요. 1항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 업체가 일괄납부하고 해야 되는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을 거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일정 기간별로 정산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더 환급받을 게 많다. 그럼 환급해 주는 거고 환급이 적다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하는 거죠. 세금을 내라고 이제 알리는 겁니다. 옆에로 가볼게요. 시행령 제6조 정산통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세관장은 정산통지할 때 거기 들어가는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다음에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반드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 1호는 지금 관세고요. 관세 등이고 2호는 환급금이고 3호는 그에 따른 결과죠. 정산 결과에 따라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들을 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귀하가 이번 기간 동안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고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걸 정산해서 추가로 얼마를 내세요. 환급받으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정산결과 통지를 하는 것이고 밑에 2항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하는 것은 일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일괄납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음 달 1일 날 정산 결과를 통지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세요. 또는 환급 받으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다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7조 2항이고요. 세관장은 정산 결과 징수해야 되는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기한까지 납세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고지라고 하는 용어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현재는 납부고지라고 말을 쓰는데 아직 환급특례법에서는 용어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표현이 납세고지라고 말을 씁니다. 납부고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내세요라고 알리는 거죠. 납부고지 하게 되는 거고 납부고지 받으면 납부기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밑에 3항에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게 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똑같은 거네요. 관세법에서도 납부고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게 돼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항 볼게요. 세관장은 정산 결과 봤더니 환급금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항 볼게요. 세관장은 정산 통지를 한 후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를 경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경정이라는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납세의무자가 그러니까 신고했던 거 있죠. 신고했던 세금에 대해서 바꾸는 것을 저희가 경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경정. 그래서 과부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시행령 6조 3항입니다. 법제 7조 3항에 따라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한 관세 등은 관세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관세법에 보시면은 환급을 할 때 그런 말 나온 게 있었거든요. 국가재정법 17조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산 결과를 통지했던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원래 원칙이 뭐였어요? 수입 신고를 하면 수입 신고를 관할하는 세관 쪽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천세관에 수입 신고한 게 있으면은 인천세관에서 신고받은 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급특례법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환급특례법 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을 담당하는 관할하고 있는 세관청에다가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정상결과 통지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통관지 세관이 아니라 관할지 세관에서 돈을 징수한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을 쓴 거거든요. 정상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는 써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통관지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한 겁니다. 밑에 가볼게요. 8조로 가보겠습니다. 직권정산이고요. 1항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 등의 채권 확보를 위해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 등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 보시면 되고 그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는 사유가 되는 거죠. 뭐가 나올까요? 파산 같은 게 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할 거잖아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직권정산 사유가 나와 있고요. 여기 2호를 보니까 법제 23조 등에 따라서 넘겨보시면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돼 있죠. 2호 관세 등의 3호죠. 관세 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독촉기간 안에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체납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미납이라는 용어가 있고 체납의 용어가 있는데 미납이라고 하는 것들은 납부고지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을 때 말하는 것이고 체납이라고 하는 것들은 납부고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납부를 못했을 때 완납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체납의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정산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납부고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체납, 고지 받은 거니까. 반대로 말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관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 있죠. 납세 신고를 하고 나서 수리된 경우에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잖아요. 걔는 만약에 다 안 냈을 때는 미납일까요? 체납일까요? 미납입니다. 미납. 걔는 미납이죠. 고지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고한 거를 안 낸 거죠. 얘는 미납이고 고지 받은 걸 안 내면은 체납이에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쨌든 체납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세관에서는 강제징수로 할 수가 있는데 강제징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징수하기 전에 먼저 경고를 날리죠. 그게 바로 납부 독촉이에요. 기한은 현재 지금 체납 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강제로 징수하겠습니다. 라는 경고 날리거든요. 그걸 저희가 납부 독촉이라고 불러요. 납부 독촉. 그래서 빨리 내라는 거죠. 강제 징수하기 전에 납부하세요라고 경고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체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독촉 기간 안에 납부했다면 봐주겠다는 거죠. 4호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 어음, 부도 등으로 인해서 채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5호에 봤더니 그 밖의 경우로서 기재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위임을 한 거고요. 옆에 가보면 일괄납부의 적용 제외를 그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정산한다라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관세 등의 채권 확보가 어렵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납부기한 안 끝났지만 즉시 정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직권으로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밑으로 가볼게요. 2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위에 사유가 발생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정산하라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다가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권으로 정산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준다는 이게 나와 있는 거죠.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2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직권 정산한 결과 지급해야 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에서는 징수하는 게 있을 때, 징수해야 되는 거 있을 때는 납세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납세고지를 받은 차는 10일 안에 세관장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랑 다른 거 하나 뭔가 아시겠어요? 납부 기한이 다르죠.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앞에 보시면 앞에는 15일까지 납부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15일이 아니죠. 10일까지, 10일 내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보다 더 기간이 짧다고 보시면 돼요. 납부 기한이 더 짧게 설정되어 있다. 다음에 사항 보겠습니다. 세관장은 일괄납부 업체로서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물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보를 제공했던 업체가 있었다면 전제된 거죠. 담보를 제공했던 업체라고 한다면은 그 업체에게 돈 내세요로 알린 게 있었는데 납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담보물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당해서 이제 세금을 징수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직권정산이었습니다. 6조, 7조, 8조가 저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주제예요. 내용이 어렵진 않았죠.
어렵진 않았는데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던 주제였고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관세 등의 일괄납부 등 써 있고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일괄납부 기관과 직권정산 사유 4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2020년 나왔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 유형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험이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 나왔던 문제들은 지금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형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유형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왔던 주제는 또 나올 수가 있지만 유형을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일괄납부 기관을 쓰라고 나왔죠. 뭘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서 조항 포함되어 있잖아요. 단서가 뭐였어요? 예외. 원칙과 예외 쓰라는 거죠. 1개월, 2개월, 3개월, 4월, 반기 기억나잖아요. 그거 쓰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직권정산 사유 4가지 방금 봤던 거죠. 그거 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내용 기간이 4점, 6점이고요. 정산 사유 4가지가 4점이에요. 각 1점씩. 총 10점으로 나왔던 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되게 쉬운 문제 아닌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일괄납부 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의, 정산, 뭐 직권정산 써 있는데 요거는 그냥 특정 조를 그대로 쓰라고 낸 건데 목차로 주어준 거예요. 각각 목차에 맞게끔 쓰라고 했던 거죠. 그냥 그대로 쓰면 됐던 거고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사후정산의 의의와 일괄납부 기관, 환급금 지급 보류, 정산 통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아까 보셨던 내용들을 좀 몇 개 나눠가지고 문제로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나왔던 거죠. 올해 2023년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물론 조금 유형이 다르긴 했었어요. 일괄납부 등 중에서도 담보라는 것들은 그동안 안 나왔었던 주제인데 이번 나왔던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일괄납부 기간하고 정산에 대한 것들이 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담보라는 것 빼고 나머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넘어갈게요. 다시 저희 본문을 와보겠습니다. 제9조 관세 등의 환급 볼게요. 1항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등을 환급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뭐를 말을 한 거냐면은 이게 처음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가 않은 개념인데 자, 기본 전제가 이거거든요. 저희가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면 세금 납부를 하죠. 관세 등을 납부한다. 뭐 관세 등 써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관세만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세랑 부가세. 요게 하나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수입하고 세금 내고. 요걸 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환급 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경우 나왔던 게 있던 거죠. 국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나온 게 있었는데 환급 대상 그 원재료를 가지고 저희가 수출 등에 제공하게 되면 즉 수출을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세관에다가 환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얘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수출 등에 제공이 됐는데 거기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환급 대상 원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까지 인정되는 건가라고 말을 쓴 겁니다. 앞서 봤던 거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 3조에서 말했던 게 뭐냐면 환급 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말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결합되는 거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걔네들은 환급 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말했던 것이고 그 범위 말고도 기간도 따로 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 안에 일정 기간 안에 수입된 거 있죠. 수입하거나 매입된 것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수입한 거는 환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간까지 충족이 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둘 다.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소급해서 2년 이내라고 말을 씁니다. 그 말인즉슨 쉽게 말할게요.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얘가 기산일자가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같이 보죠. 옆으로 가보면 수출 이행 기간 기준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1항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고 돼 있어. 말일. 그 날짜가 아니고요. 그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1호 볼게요. 법제 4조 1호에 따른 수출. 이게 뭘까요? 관세법상 수출이죠. 그 경우에는 수출신고 수리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호, 나머지는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행한 날짜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케이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케이스. 제가 수입을 하고 국내에서 생산하고 생산된 물건을 수출한 게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출한 날짜가 예를 들면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2023년 9월 16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물건 수입한 적이 언제냐면은 2021년 9월 17일 날 제가 물건을 수입했던 거였어요. 수입신고 수리일이 9월 17일, 수출이 9월 16일, 2년 뒤죠. 요거 환급 될까요? 안 될까요? 환급 대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환급 대상 수출을 하잖아요. 이행을 하잖아요. 특정 기산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을 하거나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기산일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걸 이행한 날에 말일이죠. 그러면은 수출신고한 날이 이날이죠. 수출된 날짜가 9월의 말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부터 소급해서 2년이죠. 그러면은 돌아가면요. 얘가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수입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얘 환급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못 받는 겁니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환급이. 지금 그 말한 거거든요. 이거 잘 헷갈리면 안 돼요. 기산일자 보시면은 이걸 이행한 날의 말일이죠. 말일.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환급을 못 받는 겁니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위로 봤을 때 맞거든요. 얘가 생산한 물품이 결합된 거였어요.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간이 경과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말을 한 거였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왼쪽에 법을 보겠습니다. 세관장을 쭉 보시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안에 수입된 써있죠. 수입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한다. 그리고 오른쪽 가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것을 밑에 1호, 2호가 있는데요. 1호는 수출신고 수리일이고 나머지는 어떤 판매나 수출이나 이런 걸 한 날짜 말하거든요. 근데 본문에 가서 올라가 봤더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죠. 말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소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달의 말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되어야지만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 말을 한 거죠.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1일 이후로 수입된 것만 환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환급은 안 됩니다. 요게 실문으로 봤을 때도 많이들 당황하거든요. 그냥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은, 2년 경과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2년보다 더 짧은 거죠. 그죠? 9월 30일부터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10월 1일하고 9월 16일은 2년 안 지났잖아요. 그래도 환급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어렵지 않은 개념인 거거든요. 자,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원칙. 이게 2년이라는 기간이 원칙이었던 거고, 자, 밑에 2항 보겠습니다. 시행령 2항이고요. 9조 1항 본문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하는 수출용 원재료는 1항에 따른 수출 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1호,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죠. 2호에 보니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 3호는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 그러니까 1호, 2호, 3호는 뭐였어요? 관세법상 수입 통관을 거친 거죠. 절차를 완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2년,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신고 수리 등이 된 거여야 한다는 것이죠. 수입신고 수리가 되거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물품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4호가 특이한 거죠. 4호를 보니까 수출용 원재료가 법제 5조 3항에 따른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요. 앞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외적으로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국내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일괄 납부와 정산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국내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걔를 수출과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를 말했던 겁니다. 걔네들은 수입을 말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의 매입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즉 기준 일자부터 소급해서 매입된 것이 있을 때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을 쓴 겁니다. 관세법상은 아닌 거죠. 관세법상 수입은 아니지만 환급특례법상 수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들어간 거예요. 앞에 한번 보시죠. 여기 제가 어떤 말을 한 거냐면요. 저희 어디를 보면 되냐면 저희 4페이지 밑에 왼쪽 하단 보시면 됩니다. 법제 5조 3항이잖아요. 여기 보면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으로서 한번 잘라보시고 뒤에 봤더니 관세 등의 일괄 납부 및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게 전제된다면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그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환급특례법상 수입을 따로 정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아까 보셨던 시행령 제9조 2항 제4호에서 말을 했던 겁니다. 기본 전제는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수입이라는 것들이 관세법상의 수입도 있고 환급특례법상의 수입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게 4호로 나왔던 겁니다. 자, 밑에 다시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법제구조 여기 1항 단서 보겠습니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수입된 것에 대해서 관세 등을 환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외라고 보죠. 예외. 원칙은 2년이고요. 예외는 3년인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특정 물품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정 물품이 특정 사유 때문에 원래 정해진 기간 안에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시행령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구조의 2로 가보겠습니다. 자, 1항 그 물품이 뭔지를 말하고 있죠. 대외무역법에 따른 플랜트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플랜트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한글로 말씀드리면 산업설비라고 말을 쓰죠. 산업설비라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에 소요돼요. 이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출과는 다를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플랜트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3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로서 그게 하나의 요건인 것이고 두 번째가 필요한 거죠. 지연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법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단서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연 사유가 있을 때로 말했잖아요.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항으로 가볼게요. 2항에 보면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역 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지연이 발생했다라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플랜트 수출에 제공하는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3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사유가 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3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 보니까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써 있는데 여쭤볼게요.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하고 얘랑 다른 게 뭘까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말을 쓴 거는 어떤 의도로 갖고 있을까요? 통일성이죠. 그렇죠? 세관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말을 쓴다면은 세관에서 그 업무 할 때마다 그 세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해 보라고 한 거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나와 있죠. 인정하는 경우 써 있는 거는 세관에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뭔가 따로 내용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고시로서 딱 통일된 내용을 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관에서 그걸 보고 업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에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하는 것은 그 세관에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별도로 따로 고시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량권을 두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사유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항이었던 거고, 자, 밑에 2항 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가 내구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에 내구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구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예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하고 관세를 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B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수입한 걸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을 한 겁니다. 생산.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입된 상태 그대로가 아니고 원래 수입했던 원재료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라고 쓸까요? A라고 하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B한테 팔았습니다. 자, B는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자, A가 직접 수입하고 생산해 수출하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따라가면 돼요. 요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가지고 2년 안에 수입된 자재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 국내 거래를 했지만 B가 수출을 했는데 국내에서 생산 과정이 거쳐진 거잖아요.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해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두 가지 나오거든요. 자, A가 생산하지 않고 원상태로 그대로 물건을 줬다. 그러면은 B가 출하게 됐을 때 얘랑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추출신고 수리일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달의 말일부터 해가지고 2년 안에 수입된 자재만 환급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거래한 것 중에 여기 생산이 거친 거 있잖아요. 생산을 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 생산했던 물건에 대해서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 이내에서 그 기간만큼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줘가지고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21년 9월 17일 날에 수입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얘가 지금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이걸 국내에서 B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생산한 물건을 넘기고 나서 얘가 지금 B라고 하는 자가 여기까지가 A고요. A가 물건을 수입해서 생산한 물건이 있는 거고 그걸 B한테 팔아가지고 B가 수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만큼을 더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볼게요. 수출용 원재료가 내구신용장 등에 의해서 거래되고 직전에 내구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된 날부터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후의 거래가 뭘까요? 공급한 날. 그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날이죠. 수입된 날부터 공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산입하지 않는데요. 더 늘려주는 거죠.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해서 공급할 때까지 1년이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년 안에 그걸 넘겨준 거, 판매를 한 거라면은 내가 그걸 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한 날짜까지 해가지고 수입일부터 공급한 날까지 기간을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를 추가로 늘려준다 보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걔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거래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 기간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원상태로 가는 것들은 생산 공정이 없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수출을 할 거죠. 수출을 할 거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한 거잖아요. 생산한 거니까. 그거만큼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반대로 말을 하면 아까 원칙대로 2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 근데 국내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한 게 있었어요. 국내에 가공을 할 때 1년씩 걸린대요.
그러면 거의 환급을 못 받겠죠.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한 6개월 이상 걸린대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한 3차 가공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공할 때마다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요된 기간이 있을 텐데 기간을 인정하지 않게 돼버리면은 수출을 할 때 나중에 환급 받는 게 되게 적어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기본 전제는 이거거든요. 관세 등을 납부했던 그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게 있을 때는 특정 기준일자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그런 한 거에 대해서 환급해주겠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이 된 거 있죠.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생산함으로써 걸렸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만큼을 더 늘려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가 뭐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걸렸던 시간만큼은 사실상 환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게 오래 걸린다. 가정해 보세요. 내가 가공을 우리나라에 2번 가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가공할 때 거의 1년씩 걸린다. 그러면은 2번 가공해서 완성된 물건은 환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년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 가공할 때마다 그 기간만큼을 더 계속해서 늘려주겠다는 거죠. 늘려줌으로써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 나왔잖아요. 바로 전에 봤던 게 뭐였어요? 저희 그 앞에 보시면 시행령 구조 제2항에 4호가 나왔죠. 4호. 요게 적용된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관세법에 따른 수입만 인정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연장이라 하는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쓴 거거든요. 내가 수입했던 원재료를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됐을 때 환급해 주겠다는 건데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세법에 따른 수입만 인정해 준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같은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 제조 가공했던 것에 대한 밀렸던 기간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서 2년 안에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관세법상의 수입만 말을 하는 거라면은 국내 제조했을 때 걸렸던 기간만큼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인정돼야 되겠죠. 걔도 수입으로 봐줘야지만 걔가 허용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4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관세법상의 수입 말고도 환급특례법에서는 국내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얘도 수입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2년이란 기간이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점심 먹고 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